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관심사가 되실 것 같은데요. 다음 강의하실 김선욱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건 그 다음으로 전형 유형별 특징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교과를 이용하는 전형인데요.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요. 정량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교과를 정량으로 몇 등급이라고 하진 않죠. 실제로는 그 대학의 환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뭐 어떤 과목에 몇 등급이면 그거를 바꿉니다. 점수로. 예. 그래서 점수화 시켜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가끔은 서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죠. 그렇죠? 교과 전형. 사실 아이가 내신만 좋고 내신 좋은 걸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을 만족스럽게 갈 수 있다라면 대학을 사실 제일 수월하게 가는 전형이기도 해요. 그렇죠? 부모님도 고생 덜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 합격선들을 다 대부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쓰면 되겠네를 알고 가요. 예. 그래서 좀 명확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성고사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여기 없어지게 됩니다. 예,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권에서는 교과 전형을 좀 선발이 적어요. 그런데 지방이라든지 전국 단위에서는 많이 뽑습니다. 예,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예, 2022학년도부터 뭐 지방에서 의무채용, 지역인재식으로 의무채용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 쪽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구나 고민해 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서울에선 정례, 그렇죠? 서울은 오히려 종합이라든지 수능 위주가 메인이 되게 됩니다. 이 교과 전형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적용할 때와 안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걸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써요.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합격선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안 쓰고 합격선도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를 여기 한 겁니다. 광운대학교 사례인데요. 2017학년도에 두 개 영역 등급합 6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경쟁률이 6.4대 1에 학생 평균 등급이 2.33 등급에서 평균적인 사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했더니 역으로 갔죠. 이건 폐지를 한 겁니다. 폐지를 했더니 경쟁률 어떻게 됐나요? 최저가 없으니까 더 올라갔죠. 2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합격자 평균 성적도 1.85로 약 0.5등급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아이들의 학력 인구 구조에 따라서 아마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0.2, 0.3등급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최저에 문제가 생긴다면 최저를 적용하다가 안 적용하게 된다면요, 내려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올해의 대표적으로 국민대학교는 없던 걸 신설했거든요. 올해. 그러면 당연히 합격선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합격을 시키고 싶다라면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시키고 싶으시다라면 수능 최저를 준비를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정시까지도 고민을 하면서요. 예. 그다음 종합 전형은 뒤에서 있을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서류를 봅니다. 그렇죠? 서류가 뭐냐? 이런 것들이 서류죠. 학생부가 기본이고 거기다 자기소개서를 받고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서들은요 많이 없어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를 정량적으로 일부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뭐 고대, 이대, 홍대 같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인원 뭐 아까 보셨지만 서울이 많습니다. 서울이랑 경기권에 많고요. 전국 단위,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종합전형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은요, 면접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종합전형에서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확인 면접을 하는 거예요.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하고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거짓이 없다라면, 서류에 거짓이 없다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일부에서는 제시문을 기반해서 약간의 문제풀이와 동반되는 면접을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죠. 이 면접조차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친구라면 잘 풀 수 있는 수준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논술입니다. 인원은 적지만 관심은 많은 전형입니다. 그렇죠? 인원은 적지만 관심은 많은 전형이고요. 논술에서는 보통 논술로 합격자가 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교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출결 봉사도 들어가요. 일부 대학에서는. 제가 올해 논술 전형에 대한 원고를 쓸 일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쓸 일이 있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물어봤어요. 봉사활동 좀 하겠다고.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뭐 쓰려고 하는데 필요해? 그랬더니 논술 전형이요. 이 봉사활동이 이미 30시간이 넘거든요. 30시간이 넘으면 만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60시간 이상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3학년 때 와서 지금 수능 공부하기 바쁜데 예, 논술을 쓸 아이가 봉사를 채우려고 간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보통은 20시간에서 30시간 이상 하면 만점을 주고요. 출결은 무단이 없으면 됩니다. 무단이 없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 보면 적지만 그래서 서울권은 9.8%, 또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만 한정하면 10% 중반이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논술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40대. 그렇죠. 합격 확률 2.5%. 작년도 최고 경쟁률이요. 인하대 의예과였어요. 385대 1이었나?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믿고 가는 건 아니고요. 논술에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쓰는 거고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전형으로서의 논술 전형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유형은 간단합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언어 논술, 글쓰기죠. 근데 제시문에 맞춰서 글쓰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자료 해석이라든지 수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찾아보세요. 경희대 사회계열은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놓고 한 번도 안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저는 요강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실제로 안 보시면 모르세요. 또 아이들한테 보게 시키세요. 아, 논술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이 기본입니다. 수학. 거기다 과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부 대학은 경희대, 중대 또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2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일부 밑에 있는 대학은 아주대 의학과는 생명과학이 들어가고요. 울산대 의학은 의학논술이라고 하는데 의학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 지시문으로 다 나와요. 네. 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 없이 과학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준비가 더 명확해요. 수능, 수학, 과학 준비 잘하면 잘 봅니다. 네. 지금서부터 이것도 같이 준비할 수 있겠죠. 내신 준비하는 과정이 수능 준비고 곧 그게 논술 준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고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는 아시겠지만 수능에다가 뭐가 들어가나요? 보통 수능 100이 많아요. 근데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의 영향력보다는 수능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 아까 보셨죠?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 서울에 있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조금 가고 싶은 대학을 얘기하신다라면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뭐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지만 서울대가 이 발표를 했죠. 2022학년도에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겠다. 선택 과목에 따른.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고 해서 서울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있을 강의에서 해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수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선생님한테 듣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수업 잘 듣고 수업에 충실한 공부를 하게 되면요, 당연한 거지만 정기고사도 대비할 수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수능도 대비할 수 있고요. 논술의 기본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교재들이 있어요. 메인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교과서가 중심이지 교과서로만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다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기출문제, 또 EBS 연계 교재들이 있죠. 이런 걸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인정하고 공부하는 거. 저는 생명과학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꼽으면 가계도예요. 아이들이 매번 질문을 해요. 가계도 선생님 어떻게 잘 풀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대답이 한결같아요. 찍으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는요, 정답률이 20%가 약간 넘어요. 누구나 틀리는 문제예요. 그 문제 가지고 애쓰지 말자고. 1등급 받는 친구도 그 문제는 틀리는 아이들 많아요.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생명과학 2개 틀려도 돼요. 네. 3등급을 목표,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3개나 4개 틀려도 돼요. 상황에 맞게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두 다 만점 받을 듯이 공부하죠. 아닌데. 그렇죠? 만점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공부하면요, 의외로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공부하면 성적 많이 올라요. 그런 부분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급하게 왔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는 매년 변화하나요? 변합니다. 변하는데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출발했을 때 대입의 기본 틀,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방법, 모집 인원 등이 변하기는 합니다. 근데 단 조심하실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과는 이과를 가고 싶어 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대학엔 그 과가 없어요. 이런 거 찾으셔야죠. 그렇죠? 또 그 대학 그 과를 이 전형으로 가고 싶어, 그 전형은 그 대학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예를 들면 여기 한국외대에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여기가 한국외대가 아까 정시로 36.1%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과는 몇 명을 모집하는지 보셔야죠. 과마다 다르거든요. 과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수시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를 쓸 거냐? 그럼 내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평균 내신 등급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되게 좀 두루뭉실한 개념이긴 하지만 평균 등급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은 자소서 쓰라고 해요. 자소서 쓰게 시키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 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거 아닌 것 같아. 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아닌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써보면 부족하면 채우고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면 차라리 다른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요. 정시 지원 가능권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모의고사 대충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제가 강조 많이 해요. 3학년 담임이 제가 많이 했었는데 3학년 담임이 되면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적을 물어봐요. 너 국어 보통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등급으로 물어봐요. 예.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일 잘 나왔던 거 조합합니다. 예. 국어 제일 잘 나왔던 거 이거 내 성적. 수학 제일 잘 나왔을 때 이거 내 성적 다 조합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 성적이래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면 그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대체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엄마 실수야.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계산 실수로 몇 개 더 틀렸어. 이 얘기예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이 성적이 항상 원래 평균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실망만 하게 되고 아이를 칭찬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이건 수능이건요, 현실적인 좀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몇 문제 더 맞으면 등급이 바뀌는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하려면은 몇 문제인지, 그러면 내가 내신 등급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서부터 수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서 몇 문제 더 맞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실행에 옮기기 편해져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 아니까 어느 부분에서 채워다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부할 때는 항상 좀 확신을 가지고, 내신이건 또 수능이건 마찬가지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는데 아이들은 포기를 해요. 쉽게.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을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게. 그게 점수로 인한 목표의식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학을 가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는 친구가 되도록. 그렇죠? 그게 대학에 가야지 더 도움이 된다면 대학 가려고 스스로 노력할 거거든요. 또 내가 그걸 전공을 하려면 이 대학 가면 더 잘할 수 있어. 그 대학이 네임밸류가 아니라 이 대학은 그 과에선 되게 좋아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 대학 가려고 아이들 노력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